화면이 네, 맞습니다. 화면인가요? 네. 그러면은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네. 네, 제,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명팀의 발표를 맡은 홍주연이라고 합니다. 벌써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인데 지금까지 네,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팀 발표까지 잘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 서울에서 내 동네를 찾는 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후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세 가지 대시보드를 순서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PPT에 없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시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 생각에는 집값, 즉 돈과 관련된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생각할 때 집과 돈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서울의 반지하방 전세가가 1억 원을 넘길 정도로 집값이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2030 세대는 앞으로 저희의 노동소득만으로는 서울에 집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현재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일상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문제를 데이터와 시각화를 통해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타겟은 내 취향과 욕구가 아니라 내 경제적 상황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팀원들,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 집 하나 찾기 힘든 사회 초년생에게 돈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동네를 찾아줄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서울에서 내 동네를 찾아서 빛을 비춰주자, 뭐 이런 의미로 가명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프로젝트는 크게 3개의 대시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 탐색, 실행 과정을 거치는 여정을 통해서 돈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동네를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각 과정에 대해서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시보드의 목표는 흥미 유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살기 좋은 곳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보편적 기준에서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지 탐색해 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시보드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앞서서 첫 번째 대시보드에서는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의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로 퍼블릭이나 웹에서 저희 대시보드 1에 표지를 한 장 넘기면 가장 먼저 이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분포 차이,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 등을 탐색하고 아래 텍스트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앞으로 논의할 주제, 즉 거주에 관한 가벼운 워밍업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페이지를 넘기면 거주라는 주제와 관련된 4가지 키워드들을 확인하면서 기사와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 역세권, 주차난, 여성 타겟 범죄라는 이 키워드는 구글과 네이버 기반으로 집이라는 키워드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연관 키워드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편안함, 휴식, 뭐 인테리어 이런 키워드들보다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뜨는 것을 보면서 저희 시트를 보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시보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연령별 거주지 고려 요인 5가지 지표별 좌측우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좌측의 스파이더 맵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요인 통계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이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요소들에서는 연령별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공식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적 여건을 제외하고 20대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살기 좋은 곳의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지표는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지표별 자치구 점수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지표, 점수 기반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표, 자치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살기 좋은 자치구는 어디인지 이렇게 탐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안전, 편의, 교통, 의료, 문화라는 지표를 정하고 각 지표에 맞는 시설을 2가지씩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랑 크롤링을 사용해서 저희 이 서울시 안에 있는 시설들의 위경도를 모두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각 시설의 위경도를 API를 사용해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후에 이후 대시보드들에서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했는지는 대시보드 2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저희의 지표별 자치구 점수를 사용해서 이 시트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단순 지표를 이렇게 선택해보면서 서울에서 살기 좋은 자치구는 어딘지 간단하게 탐색하면서 대시보드 1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시보드에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브로드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저희의 메인 메뉴인 이렇게 2번째 대시보드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호도에 맞는 동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째 대시보드의 첫 페이지는 5개 지표 점수를 통해 살기 좋은 동네 찾기입니다. 이렇게 좌측을 보시면 자치구를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5가지 지표들의 가중치를 조절하면서 동별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떻게 가공했는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표와 각 지표의 척도가 될 시설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한 후에 이렇게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시설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도로명 주소로 변환을 했고요. 저희가 정의하는 동네는 데이터상으로 가장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법정동 기준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에서 법정동만 추출한 후에 동일한 법정동 내에 있는 시설 개수를 모두 카운트해서 법정동별 점수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 개수만 카운트를 하면 법정동의 넓이, 인구수 등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 밀도를 반영해서 최종 점수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일한 자치구 내에서 법정동별로 지표 점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동의 지표별 시설 수를 행정구의 지표별 시설 개수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있는 공덕동의 편의 점수는 공덕동 편의 점수 나누기 마포구 편의 점수로 이런 방식으로 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점수를 이 대시보드에서 사용했는데요. 서울에서 집을 찾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의 위치에 따라서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이 잠실에 있다면 아주 서울 반대쪽에 있는 여의도나 마곡 쪽에서 집을 구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성수나 왕십리 근방에서 집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자치구를 먼저 선택한 후에 5개 지표를 조절하면서 이 해당 구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동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의 지도만으로는 각 동별로 점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점수를 통해서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총점수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으로 이 아래의 지표별 점수를 확인하면서 여러 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 좋은 동네를 탐색한 후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현실적으로 그곳에 살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닌 나에게 맞는 동네를 찾아준다고 하면서 왜 비용과 예산을 따지냐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목표는 돈만 생각하게 되는 2030에게 나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조금 비현실적인 추천을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각 자치구 법정동별로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를 이 다양한 기준별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서울특별시 전월세가 그리고 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같은 구 내에 여러 동의 매물 가격을 전월세 여부, 뭐 건축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직접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건물 형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동이 더 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2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법정동별 보증금, 임대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평균 매매 가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네의 대략적인 가격을 본 후에 예산을 구체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처음에 구할 때부터 정해진 예산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동네는 어디인지 좌측의 시트를 통해서 이렇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시보드 2에서는 세 개의 페이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내가 꿈꾸는 조건,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동시에 이렇게 순서대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시보드 2에서 살고 싶은 동네와 그 동네의 대략적인 가격, 뭐 필요한 예산을 구체화한 후에는 그 후에 넘어오게 되는 대시보드 3에서는 실제로 집을 구하는 절차와 소요 비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시보드 1이 흥미, 그리고 대시보드 2가 탐색의 역할이었다면 대시보드 3에서는 앞서 탐색한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대시보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전세 대출 유무에 따라서 전세 계약 과정을 설명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표에 텍스트를 클릭하면서 여기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집을 구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런 전월세 계약 과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초 지식을 다루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집구하기 비용 계산기인데요. 집을 구할 때 집의 비용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계약금, 뭐 가계약금, 잔금, 뭐 대출을 받았다면 계속 대출 이자가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비용이 나가는데요. 계약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용자가 더욱 현실 감각을 가지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만약에 저희 팀원이 집을 지금 당장 구해야 한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무엇을 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밑에 웹이나 태블로에서 꼭 한번 저희 가명의 프로젝트를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하면 되는지는 이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저희 팀의 최리님이 시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명팀 시연을 맡은 와즈 16기 최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직접 저도 발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서 이 대시보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에 심지어 취직까지 빠르게 성공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취할 동네를 구하고 있는 입장으로 대시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취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살기 좋은 동네, 그러니까 좋은 동네 집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동네가 도대체 어떤 동네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는 서울 내에서 자치구별로 인구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서구, 송파구 이런 구들이 색깔이 진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가 사람이 많으니까 왠지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강서구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인구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25에서 29세 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35에서 39세 남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만 해서 살기 좋은 동네일까요? 여러 가지 지역과 관련한 이슈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 관련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자취를 할 때 룸메를 구하고 싶지 않고 저 혼자서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딱 여기 저한테 맞는 1인 가구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위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30대일 때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60대, 70대에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연령별로 거주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대니까 20대 이하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조금 슬프긴 합니다. 경제적 여건 다음으로는 20대 이하에서도 육아 및 양육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생각했을 때는 알기 어려운데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알 수 있었던 새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살기 좋은 곳을 5가지 지표로 나누어서 각 지표별로 살기 좋은 자치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5가지 지표는 교통, 문화, 안전, 의료, 편의 5가지인데요. 저는 교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은 강서구가 점수가 가장 높아서 1위로 나오고 있고 뒤로는 서초구, 중구, 종로구, 강남구 순이네요. 강서구가 사람이 많이 살아서 이동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제가 살 동네를 직접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지표를 저의 취향에 따라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해놓았는데요. 저는 교통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야 하니까 의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긴 하니까 3점으로 할게요. 문화도 중요하고 안전 편의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구는 앞에서 살펴봤던 강서구인데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구가 있으면 직접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정한 지표는 여기랑 같고 이 해당 구에서 강서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마곡동인데요. 이렇게 동의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있는 차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곡동에서는 의료의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곡동에 살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균 보증금과 평균 임대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서울 전체 평균을 보면 은평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가 평균 임대료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살기 좋은 곳을 추천받았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강서구로 지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요. 저는 다세대 별로 안 좋고 단독 다가구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아파트는 부담스러우니까 오피스텔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한 2000년대쯤 지어진 건물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전세도 부담스러우니까 월세를 선택해 보면 이 왼쪽 아래 차트에서 평균 보증금과 평균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1만 원으로 보증금은 평균 527만 원, 임대료는 54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살 곳을 이제 정했으니까 그 가격도 살펴봤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강서구 전체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평균 보증금은 잠깐 주춤했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요. 평균 임대료도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산다면 강서구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정동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집을 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살 곳도 정해보고 나중에 집 살 곳도 대충 정해봤는데 전 다 강서구였죠. 당장 급한 건 사실 자취방이에요. 아무리 월세가 좋다고 해도 저는 결국엔 전세로 집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 계약 과정을 한눈에 보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막상 집을 구하려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혹은 전세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대출 받을 거니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각 단계별로 눌러보면 오른쪽 사진과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집을 구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으니까 실제로 집을 구할 때 들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전세금이 얼마인지 입력하고 대출 금액을 입력하면 저희 개개인의 가계약금, 계약금, 그리고 대출 금리에 맞춰서 값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금이 1억 9천, 대출 금액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 값을 조절해서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 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의 모든 단위는 1,000만 원 단위이고요. 잘 확인해서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 모르겠다, 이게 맞는 값인가 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 꿀팁도 적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링크를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대시보드만 공유를 해서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클릭해서 이동한 사이트인데요. 이제 전세 계약 과정을 스텝 1, 2, 3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서 적어 놓은 내용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적혀 있고 혹시 뭐 전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용어 설명도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넥스트 스텝 눌러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면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시보드를 흥미, 탐색, 실행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놓았고요. 각각 누르면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대시보드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좀 전에 보았던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준 전세 계약 과정을 설명해준 시트는 대시보드 3 서브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시보드를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프리뷰도 설정을 해놨는데요. 각각 원하는 대시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서비스에 미리 보기를 해주신 사용자분들의 리뷰도 볼 수 있고 저희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원하는 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가장 소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피드백 작성인데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후에 피드백을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후기를 남기고 싶으시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은 GitHub, 태블로 퍼블릭,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모두 적어 놓았으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어본 제가 자취방을 구하는 여정을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나요? 저처럼 자취방을 구하거나 혹은 새로 살 동네를 찾으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팅으로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 웹사이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시간이 많이 없거나 SNS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인스타그램도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직 집이 없지만 저희와 같은 상황이실 여러분들의 동네를 찾아드리기 위해 지난 6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가명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 뒤에 질문 들어오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잠시만요. 전월세와 부동산 데이터를 2016년부터 2020까지 20년도까지 5년 만에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월세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5년이면 최근 부동산 시세와 그간의 시세 변화를 모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했던 시점이 2021년 3분기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1년 단위로 공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의 데이터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2021년 데이터가 공시되기 이전이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요. 전달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동물 사육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반영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 집 찾기가 아니라 내 동네 찾기로 좀 법정동까지만 범위를 좁혀서 추천을 드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 단위까지 들어가서 층간소음이나 뭐 동물 사육 가능 여부는 아직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다. 네, 안 됩니다. 이것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문해 주신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공유 드립니다. 네, 아이디어 전달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이렇게 일단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추가 질문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이것까지만 일단 질문 답변하고 폐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의료 등등 점수를 산출할 때 카테고리마다 2개씩 항목을 골라서 점수화를 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이 산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만 해도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이 2개 항목으로만 점수를 산출한 게 타당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혹시 린님이 지금 하고 있나요? 질문? 아니, 그 답변? 지금 음소거 되어 있어서 소리 안 들리니까 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창을 잘못 켜가지고. 카테고리마다 2개씩 항목 골라서 점수한 이유 물어보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럼 리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저희가 2개씩 항목을 고른 이유는 일단 시간상의 이유가 가장 컸고, 일단 지표가 5개인데 그 밑에 시설까지 여러 개를 다 구해서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구해서 그 위경도를 구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가 너무 방대해서 일단 지표를 많이 선정하기에 저희 리소스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표마다 시설의 개수를 다 똑같이 맞추고 싶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저희가 지표를 정한 교통이 지하철과 버스 2가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 비슷하게 2가지씩으로 지표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하자라고 해서 크게는 리소스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다른 지표들과는 다 똑같이 시설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 같은 경우에 2가지만으로 산출하기에 너무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뭐 사람마다 연극을 좋아하는데 그건 아예 반영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